현재 시각 오후 6시 7분 37초 지나고 있습니다. 황해도 평산신시, 한자로는 별신 혹은 원숭이 신자를 쓰는 신의 목소리입니다. 네, 오늘 함께할 책은 흐름출판사에서 출간한 김범석 선생님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알게 된 건 TVN에서 하는 프로그램이죠. 우리 윤은님과 조셉, 세호 씨가 나오는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 이 책의 작가님인 김범석 선생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래서 종양내과 의사로서 그동안 만났던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삶의 마지막을 앞둔 환자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가족들의 이야기들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인상적인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중간중간에 이제 사진하고 짧은 글들이 함께 나왔는데 그게 굉장히 저한테 깊은 울림을 줘서 이렇게 책을 찾아서 소개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야기를 시작하며 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고 무한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승과 작별하는 데에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 특히 암 환자는 더 그렇다. 나는 종양내과 의사이다. 암으로 인해 기약된 순간이 환자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사기 암 환자들로 이들은 완치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받는다. 나는 의사로서 환자가 조금 더 천천히 떠날 수 있도록 항암 치료를 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치료법을 연구하기도 하고 신약 임상시험도 한다. 그렇게 시간을 벌면서 마지막 순간을 뒤로 미루기 위해 발버둥친다. 의사 면허를 딴 지 딱 18년이 되었다. 대형 병원에 근무하는 종양내과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탓에 정말 많은 사람들의 삶과 죽음을 지켜봐 왔다. 또한 그만큼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만났고 무수히 많은 생의 마지막 언저리를 마주해 왔다. 다행히 의학의 발전 속도는 눈부셔서 새로운 항암제가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덕에 암 환자의 수명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인간의 수명이 과거에 비해 놀라울 만큼 늘어났다. 의사로서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나 지연된 죽음과 늘어난 삶의 시간들을 지켜보며 좀처럼 한 가지 의문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삶의 시간은 더 주어지는데 이 늘어난 시간을 우리는 어떻게 쓰고 있을까? 인생에 주어진 시간을 잘 사용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꼭 그런 것만은 아니다. 생각해보면 환자가 의사를 먹여 살리는 셈이고 때로는 환자가 의사를 치료하기도 한다. 지금까지 만나온 환자들의 선택이, 그들이 꾸려가는 시간이,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내게는 반면 교사가 되기도 했고 정면 교사가 되기도 했다. 내가 만난 환자들은 삶과 죽음으로 살아있는 나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이 마치 생의 숙제를 푸는 것 같았다. 그들이야말로 나의 선생님이었다.
그러나 가끔은 환자들의 가르침이 버거울 때도 있었다. 어떤 죽음들은 나를 무겁게 짓눌렀고, 어떤 죽음들은 몹시 가슴 아프게 했다. 그리고 어떤 삶은 나를 겸허하게 만들었다. 나는 그럴 때마다 그것을 복기하고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 틈날 때마다 기록을 남겨왔다. 거기에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야기도 있었고, 적어놓기라도 하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순간도 있었다. 삶과 죽음에 대한 과정을 복기하고 글로 남기는 과정에서 내가 모르고 있거나 잊어버렸던 혹은 찾고 있었던 의미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렇게 환자들은 때로는 살아서, 때로는 죽어서 나를 떠났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에 남아서 그들이 남긴 흔적들을 되짚으며 그 의미를 되새기곤 했다. 그래서 때때로 죽음이라 쓰고 삶이라 읽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삶을 잊어가는 나에게 누군가는 계속 의미를 물어왔으므로. 한동일 선생의 저서 라틴어 수업에 언급되는 라틴어 명구 중에 오늘은 나에게, 내일은 너에게 라는 말이 있다. 오늘 누군가의 죽음은 내일의 내가 닿을 시간이고 어떤 죽음들은 분명히 아직 남아있는 이들에게 뭔가를 이야기한다. 뜻하지 않게 자신이 떠나갈 때를 알게 된 사람들과 여전히 떠날 때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생각할 때 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었다.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하기 때문이고 언젠가는 찾아올 나의 죽음을 마주하게 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 책은 일종의 비망록이기도 하다. 내가 만났던 환자들의 삶이 헛되지 않도록 이야기를 축적하고 기억하고자 남긴 기록이기 때문이다. 돌아가신 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를 돌아볼 수 있다는 것. 그들의 죽음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는 기억되는 죽음이라는 것. 나아가 누군가의 죽음이 어떤 이에게는 삶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다.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의 삶에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 빚을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떤 죽음이 삶에게 전하는 이야기들을 이 책에 담아서 당신에게 바친다. 2021년 1월 김범석. 이제 읽어드릴 글은 말기 암 환자의 결혼이라는 소제목의 글인데요. 이 글을 낭독하기 전에 짧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은 고인이 되신 신해철 형님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형님께서 그 형수님께 청혼하게 된 사연에 관해서 방송에 나와서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오래전 일이라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고 약간의 덧붙여진 것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번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형수님하고 연애를 할 때
아마 형수님이 미국에 계시고 형님은 한국에 계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장거리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형수님께서 헤어지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자기가 암에 걸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곧장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가서 청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이 사람이 내 평생의 반려자다, 결혼할 사람이다 라는 인식을 그닥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암에 걸렸고 그렇게 가벼운 상태가 아니어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러니까 헤어지자 라는 말을 듣고서 결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그렇게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래부터 형님의 음악을 좋아했었지만 이 사람 정말 멋진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기암 환자의 결혼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저 결혼해요. 그녀의 말에 잠시 멈칫했다. 누군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부터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그러지 못했다. 서로 사랑하는 남녀가 만나서 부부로 연을 맺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다는데 두 사람이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기를 축복해주는 것이 당연한 도리다. 인생에서 이런 경사스러운 순간이 얼마나 더 있겠는가. 하지만 신부가 말기 암 환자라면, 난소암이 폐로 전이되어 항암 치료 중이라면, 기대 여명이 1년을 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우에도 결혼을 마냥 축하해 줄 수 있을까? 나는 당혹스러웠다. 결혼하시는군요. 축하해요. 라는 인사가 선뜻 내 입에서 나오지 않았다. 유난히 밝은 성격인 그녀가 아직도 생명 연장 목적이 아닌 완치 목적의 항암 치료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항암 치료 몇 번만 더 받으면 완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 신랑 측에 자신의 몸 상태를 이야기한 걸까? 신랑 측 부모의 허락은 받은 것일까? 온갖 현실적인 문제들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내가 서툴게 꺼낸 말은 고작 이것이었다. 혹시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신랑 쪽도 다 알고 있나요? 네, 물론이죠. 제가 암 환자고 항암 치료하는 것도 다 알아요. 본인도 본인 몸 상태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완치 목적의 치료가 아닌 것도요. 그럼요. 그녀는 특유의 해맑은 목소리로 웃으며 명랑하게 대답했다. 평소 낙천적인 성격인 것은 알고 있었지만 대답이 너무 쉬웠다. 듣고 있는 내가 난감할 정도였다. 그걸 알고도 결혼을 한다는 말인가요? 라는 말이 내 입에서 튀어나오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 사실 젊은 암 환자들의 결혼과 관련해서 안 좋은 기억이 너무 많았다. 결혼을 앞두고 암 진단을 받아서 파혼한 경우가 가장 많았는데 완치될 수 있는 암인데도 많은 경우가 그랬다. 신랑 될 사람이 결혼식 2주 전에 암 수술을 받고 그 사실을 숨긴 채 결혼을 강행했다가 신부 측 아버지에게 폭행당한 경우도 있었고 남자가 항암 치료받고 있는 것을 안 신부 측 아버지가 병동에서 난리친 경우도 있었다. 결혼하더라도
얼마 못 가 이혼한 경우도 많았다. 한때 암을 앓았던 병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쉽게 파혼에 이르는 게 현실인데,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말기 암 환자가 곧 결혼을 한다고 하니 이를 어쩐다. 암 투병을 하면서도 결혼 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을까? 결혼 생활은 본디 어렵다. 평생 지속될 것 같던 사랑이 미움으로 변하는 데는 불과 몇 년 걸리지 않는다. 연애 시절은 낭만적인 로맨스물일지 몰라도 결혼 생활은 현실이자 냉혹하고 비정한 하드보일드에 가깝다. 사랑은 식어도 돈은 남는 것이라서 헤어질 때는 돈을 두고 다투게 되고, 여기에 양가 사람들이 달려들어 서로를 물어뜯는다. 질이 멸렬한 싸움이 끝나고 나면 사랑으로 시작한 결혼은 증오로 끝나곤 한다. 결혼에 대한 장밋빛 환상이 깨지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다. 건강한 두 사람이 결혼해도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살 날도 얼마 남지 않은 사람이 그 결혼을 하겠다는 게 괜찮은 일인 걸까? 담당 의사인 나는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그녀는 정말 결혼을 했고 혼인신고까지 했다. 신랑은 서핑 강사였다. 그녀가 암 확진을 받은 뒤 만든 버킷리스트 중 하나가 서핑이었는데, 실제로 서핑을 배우다가 연인이 됐다고 했다. 잠깐 스치고 지날 인연이 아닌 모양이었다. 두 사람은 소나기처럼 찾아온 사랑을 피하는 대신 막기로 결정했다. 바다를 좋아하고 서핑을 좋아하던 그녀의 소원대로 신혼집은 강릉 근처에 꾸렸다고 들었다. 결혼한 뒤로 그녀는 어머니 대신 남편과 함께 외래를 왔고, 나는 그때 그 남편을 처음 보았다. 남편은 든든해 보였다. 그녀가 왜 결혼하고 싶어 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았다. 바닷가에서 행복한 신혼을 보내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어느 날 그녀가 찾아와 머리가 많이 아프다고 했다. 불길했다. 뇌 MRI 검사 소견을 보고 내가 더 좌절했다. 올게 왔구나. 뇌척수막전이었다. 뇌척수막전이는 항암 치료도 듣지 않는 데다 방법이 없다. 뇌척수막으로 암세포가 밀고 올라가면 머리도 아프고 뇌압도 올라가면서 구토도 하고 때로는 의식이 흐려지기도 한다. 그리고 대개 두어 달을 넘기기 힘들다. 그녀가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암세포는 기어이 뇌척수막까지 기어 올라가고 말았다. 남편이 그녀를 정성껏 보살폈지만 치료 결과는 좋지 않았고, 하루하루 그녀의 컨디션은 나빠졌다. 더 이상 병원에 올 기력조차 없어져서 결국 강릉의 한 호스피스 병원으로 가게 되었다. 두 사람의 이야기는 끝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지 못했다. 그러나 어쨌든 인생의 마지막 반년은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불태운 셈이 되었다. 오래오래는 아니었지만 죽을 때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마침표를 찍었으니 그건 그것대로 아름다운 결말이었다고 생각하기로 했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준 적이 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상대는 끝이 예정되어 있기에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던 것 아닌지 내게 물었다. 그러나 슬픈 결말을 알고 사랑을 시작할 수 있는지 되묻자 그는 대답하지 못했다. 누구도 사랑할 때 아픈 결말을 염두에 두지 않는다.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랑하며 살겠다는 약속은 의지의 표명이기도 하지만 아름다운 결말에 대한 희망을 안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은가? 그녀의 선택이 내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다. 한편으론 부끄러웠다. 그녀의 결혼 소식을 들었을 때 곧바로 축하해주지 못했던 것이나 그녀의 선택을 두고 지극히 나의 잣대를 가지고 옳고 그름을 생각했던 것이 분명한 것은 끝을 알면서도 둘은 사랑을 했고 결혼을 했고 마지막까지 사랑으로 최선을 다했다는 점이다. 우리는 사랑을 시작한 뒤에 마지막을 염두에 두지 않아서 사랑할 때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걸까? 대부분 유한한 시간을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사랑하지 못하는 게 아닐까? 메멘토 모리는 죽음을 기억하고 살라는 말이다. 어쩌면 사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할 때에도 그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 살면서 가끔씩 그 말을 기억한다면 그 두 사람처럼 남은 날들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은 내 목숨은 내 것이 아니다 라는 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 전 아버지는 지천명의 나이에 1000명을 아셨는지 돌아가셨다. 병명은 폐암이었다. 투병 생활을 하시는 동안 입원, 치료, 수술, 요양, 그리고 재입원을 반복하시며 고통으로 얼룩진 생을 마쳤다. 지금은 폐암이라고 해도 항암 치료 방법이 다양하지만 그때만 해도 약도 별로 없고 이렇다 할 치료법도 없었다. 결국 수술 받으신 지 2년 만에 암이 재발하여 이렇다 할 변변한 치료도 못 받으신 채 허무하게 떠나셨다. 그 시절 아버지와 비슷한 연배의 환자들을 보면 때때로 아버지가 투병하시던 때가 기억나곤 하는데 지금까지도 잊히지 않는 유별난 기억이 한 조각 있다. 내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고 아버지가 수술 받으신 후 암이 재발하여 병원을 오가시던 무렵이었다. 아버지의 고교 동창이었던 담당 의사는 아버지에게
의사로서 더 해줄 것이 없으니 집에서 맛있는 것이나 먹고 요양이나 잘 하라고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한다. 그런데 그 즈음 어머니가 집으로 웬 이상한 아주머니를 불러들였다. 그 아주머니는 텔레비전에서 보던 무속인처럼 색동 한복 차림에 진한 눈썹 문신을 하고 있었다. 알록달록한 옷차림과 짙은 눈썹이 내 호기심을 자극했다. 아버지가 누워 계신 안방으로 향하는 두 사람을 뒤따라가서 방문을 살짝 열고 안쪽을 엿보았다. 아주머니는 누워 계신 아버지 곁에 앉아 아버지를 진맥하기 시작했다. 마치 신성한 의식을 치르듯 심각한 표정으로 한참 맥을 짚고는 폐에 암도 없는데 멀쩡한 폐를 괜히 떼어냈다며 그 자리에 없는 의사들에게 욕을 퍼부었다. 한 차례 욕설 뒤에 다시 맥을 짚더니 지금은 간과 콩팥이 더 문제라서 간을 보호하는 뜸을 놓아야 한다고 엄포를 놓았다.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멀쩡히 대학까지 나온 배울 만큼 배웠다는 분들인데 고등학생인 내가 보기에도 얼토당토하는 말에 두 분은 이런 방구 말씀이 없었다. 아버지는 말없이 당신의 몸을 그 아주머니에게 내맡기셨고 아주머니는 곧 아버지 배 위에 뜸봉을 올려놓고 불을 피우기 시작했다. 몇 분이 채 지나지 않아 집안에서는 쑥 냄새가 진동했다. 그때였다. 안방 문을 빼꼼히 열고 구경하던 나와 아버지의 눈이 마주쳤다. 아버지는 배를 드러내고 누운 채 나를 향해 싱긋 웃으며 손가락으로 승리의 V자를 만들어 보이셨다. 순간 나도 모르게 웃음이 새어나왔다. 이상한 차림의 아주머니와 하얗게 드러난 아버지의 배, 그 위에서 소리 없이 타들어가는 뜸과 진동하는 쑥 냄새. 그 광경은 몹시도 낯설고 기묘한 것이었는데 아버지의 미소와 승리의 부위가 나를 번쩍 정신 차리게 했다. 그 순간의 웃음은 일종의 안도감 같은 게 아니었을까? 그러나 피식 웃음소리에 내 쪽을 돌아본 아주머니와 눈이 마주쳤고 무서워진 나는 얼른 안방문을 닫고 내 방으로 도망쳤다. 그 시기에 아버지는 몹시 고통스러운 날들을 보내셨다. 자식들 앞에서 약한 모습 보이기 싫다며 폐암이라는 병명조차 숨겼던 분이 어떤 일이 있어도 힘든 내색 한 번 안 하던 양반이, 그 강하고 가부장적인 분이 마지막에는 너무 아파서 무척 힘겨워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때 까까머리 고등학생이었던 나를 앉혀놓고 너무 아프다며 눈물을 흘리시기도 했다. 그 당시는 환자가 아파서 절절매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던 시절이었다. 암 환자라고 해서 다를 게 없고 진통제를 충분히 쓰지 않는 것이 의료계의 관행이기도 했다. 아버지는 결국 그 고통을 온전히 홀로 감내해야만 했다. 그러나 그때의 아버지를 떠올리면 암으로 고통스러워하시던 모습보다 그날 배 위에 뜸봉을 올려둔 채 웃으시며 손가락으로 V자를 만드시던 모습이 더 생생하다. 사실 그 아주머니의 치료는 아무런 의미도 효과도 없었지만
단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그만큼 아버지가 정말 열심히 투병 생활을 했고 암과 열심히 싸웠다는 것. 아버지 같은 암 환자들을 만나는 의사가 된 지금, 그때의 아버지를 기억하면 안타깝고 가슴이 아리다. 통증으로 인한 고통이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죽음을 앞에 둔 마음이 어떨지, 이제 조금은 더 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와중에도 아들에게 웃으며 V자를 그려 보이시던 마음이, 그 마음이 짐작되어 먹먹해지기도 한다. 한편으로는 죽도록 힘이 들고 주저앉고 싶을 때 아버지의 그때 그 모습을 떠올리면 마음속에서 이상하게도 알 수 없는 힘이 솟는다. 아버지는 알고 계셨을까? 그 순간의 그 미소가, 그 손짓이 아들이 살아가는 내내 힘이 되어 주리라는 것을. 저마다 다른 표정과 다른 말들로 남은 날들을 채워가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 종종 그날의 아버지가 떠오르곤 한다. 그럴 때면 문득 내 목숨은 내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암과 맞서 싸우는 오늘의 내 모습이 내일의 가족들에게는 살아가는 힘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어도 언젠가는 오늘의 나를 가족들이 이해해 줄 날이 반드시 온다. 내가 이만큼의 시간이 흘러서야 그때의 아버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듯이 우리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서로 연결되어 있구나 싶다. 비록 인간의 생이란 유한하기에 언젠가는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지만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주어진 남은 날들을 조금 다르게 보낼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종종 이 질문이 암이라는 병이 우리에게 주는 숙제일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을 해본다.